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독자들의 재미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는 작은 민속 박물관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방문객이 드물었고 주로 마을 주민들이 옛 물건들을 보러 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박물관에는 단 하나 들어선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었다. 바로 저주의 인형이라 불리는 이상한 인형이었다. 인형은 낡고 헤어진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마치 누군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깊고 어두웠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인형은 수십 년 전 한 여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녀의 죽음 이후로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인 민재와 그의 친구들은 이 저주의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무모한 모험심에 불타던 그들은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박물관에 도착했다. 박물관은 역시나 조용하고 음산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박물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 인형 정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러고는 인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형을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인형은 묘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다 민재는 무심코 인형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며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 모두 일제히 인형에게서 떨어졌다. 뭔가 이상한데 밖으로 나가자. 민재가 제안하자 모두들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이 박물관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아무도 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당황한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인형을 제대로 조사해야겠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재와 친구들은 다시 인형으로 돌아갔다. 인형의 옷자락을 뒤지던 중 그들은 낡은 종이 몇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흐릿하게 쓰인 한글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남긴 주문서 같았다. 이건 너무 위험해. 여기서 나가야 해. 친구 중 한 명은 불안해했다. 그때 갑자기 인형이 쓰러졌고 그 속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모두 겁에 질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주위에서 이상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겁에 질린 그들은 서로를 해지하며 한데 모여 앉았다. 그러다 민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문을 외우자. 아마도 이게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 그들은 그 종이에 적힌 주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문을 반복할수록 저벅저벅 다가오던 발소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박물관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신속하게 밖으로 뛰쳐나온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인형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인형의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박물관에서 겪은 일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주의 인형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고 아무도 밤에는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다. 민재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들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인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인형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다가올 새로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산속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입 밖에 내지 않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섬뜩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불길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다. 수십 년 전 마을에는 한 외딴 집에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매우 내성적이었고 항상 혼자 다니며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소년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한다. 소년은 자주 밤이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소년이 다시 산속으로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자 그의 부모는 걱정스러워하며 사람들을 모아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소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사라진 후로부터 마을에는 각종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했다. 또 밤이 깊어지면 마을 주변의 숲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밤늦게 산길을 걷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길가에서 어린 소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소년은 그저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얼굴은 항상 어둠에 가려져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소년이 바로 실종된 소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마을로 젊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찾아왔다. 그는 이 불길한 전설에 대해 기사를 쓰고자 했고 여러 증언을 모으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몇몇 사람들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기자는 자신도 직접 그 소년을 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계는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산길을 걷던 기자의 귀에 멀지 않은 곳에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검은 눈으로 기자를 바라봤고 그리곤 기자의 주위를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기자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그저 침묵을 지킨 채 맴돌기만 했다. 기자는 그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수록 어딘가 모르게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기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소년이 기자의 바로 앞에 나타났고 짙은 안개가 걷히며 그의 모습을 똑똑히 드러냈다. 그 얼굴은 평범한 소년의 얼굴이 아닌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기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한 어부가 기자를 발견했다. 기자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깨어난 직후 그가 본 소년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다. 기자는 결국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곳으로 향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았지만 그날 밤의 기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리고 여전히 밤이 되면 산속에선 소년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그 소년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설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 산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게 좋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던 경험담이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펜션을 예약했다. 그 펜션은 이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모두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창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누군가 집의 벽을 천천히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친구들을 깨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한 바람 소리라며 날 다시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펜션 주인에게 길을 묻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펜션은 폐가처럼 낡아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앉아서 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기에 일단 마을 구경에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대로 친절했다. 우리가 묵고 있는 펜션에 대해 묻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펜션에 가면 안 돼. 거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야. 우리는 깜짝 놀란 노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본 후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 두려운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곳은 한때 유명한 작가가 살던 곳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작가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그 이후로 그 집의 묵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밤이면 어딘가 불편한 느낌에 시달렸다고 해. 듣고 보니 우리가 밤새 들었던 그 소리와 어렴풋한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우리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이상한 소리와 분위기에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이런저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벽에 걸린 그림 속에 있던 인물들이 내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나는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여행에서 우리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왔다. 도시로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상한 소리와 기분, 나쁜 악몽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불안감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절대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지 않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경험은 단순한 젊은 시절의 오픈 해프닝으로 기억될 뿐이지만 그때만큼은 결코 웃을 수 없던 진짜 공포였다. 때때로 그 마을의 이름을 검색하며 그곳이 여전히 그대로일지 궁금해지긴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